안녕하세요. 세 번째 대담 세션 푸드플랜 지역순환 경제 초석 진행을 맡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유재홍입니다. 오늘은 이제 푸드플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푸드플랜 딱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게 직역하면은 그냥 음식 계획인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좀 이름과 달리 단순하지 않은 이 푸드플랜. 그래서 오늘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길청순 기획조정위원장님께서 푸드플랜 지역 순환 경제 초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 주실 텐데요. 지속 가능한 농정을 위해서 푸드플랜이 왜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대담은 3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문의해 주신 내용은 일부 세션 마지막 토크쇼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청순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는 한 3, 4개월 정도가 됐고요. 원래 직업은 농업 분야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차 컨설턴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1, 중3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좀 들어가면서 오늘의 좀 화두인 푸드플랜이 좀 뭔지 오늘 좀 오신 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푸드플랜 음식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푸드플랜의 푸드를 음식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고요. 보통 뭐 식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먹거리라는 표현을 써서 먹거리 계획 정도로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용어 자체는. 근데 이제 외국의 정책 모델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푸드플랜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책 용어로도 쓰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어식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먹거리 종합계획, 먹거리 전략 정도로 해서 쓰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푸드플랜은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융합적인 그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이따가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좀 정의를 하자면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 또는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하는 체계를 공적 조달 체계와 연계해서 바꿔가고자 하는 정책 계획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이 어쨌든 국가적인 좀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 정책이 거의 모두가 좀 환영할 만한 걸까? 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이제 푸드플랜을 이제 시행을 한다면은 이제 인증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인증 등록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 생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플랜을 통해서 좀 이런 분들의 판로 보장이 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일단은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1번 질문으로 이런 내용을 좀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중소농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략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푸드플랜을 수립을 할 때 기획 생산 체계, 다품목 생산 체계 구축, 그다음에 기획 생산 체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약 재배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많이 하는데 기획 생산이라는 거는 수요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양과 필요한 품목들을 생산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 농가들이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농가들은 국가 먹거리 관점에서 또는 글로벌 푸드 관점에서 조금 더 큰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규모화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시는 전략들을 이미 정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수립할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0.5에서 2헥타르 사이에 계시는 중소농들이 전체 농가 수의 30에서 40% 정도를 점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직화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 더 생태 친화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를 하시는 농가들에게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현장에서 막상 공공급식과 연계해서 푸드플랜의 이제 기획생산 체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친환경 인증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향을 밝히시는 것도 있고, 농가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답변 중에 나는 뭐 돈만 되면 뭐든지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수요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행정을 믿고 누구를 믿고 생산을 할 수 없으니 수요를 정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난 뭐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수요처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과 품질과 그리고 공급되는 농산물의 형태, 예를 들면 뭐 전처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또 먼저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일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의를 많이 해요, 소모적으로. 근데 이제 이 주제는 이렇게 동시에 농가들은 생산 체계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수요처에서는 정책과 연계해서 수요를 지역 농산물과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이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성과들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예. 예,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좀 궁금함은, 이제 농협이나 좀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정책을 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이해관계자들 간의 좀 갈등 조정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제가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한 곳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갈등 조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시는 워킹그룹이나 TFT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시간들은 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농협과 대형마트 뭐 이런 이제 주체 유형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농민조합원들의 조직이기도 하고 이제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정체성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푸드플랜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이 수립되는 것을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저게 정말 잘 되겠어?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대형마트나 식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익과 연결돼 있고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수요처들의 현황을 보면요,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 식자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위탁급식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체계를 공적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면 본인들의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반기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TFT나 워킹그룹을 구성을 할 때 뭐 농협 같은 조직이나 아니면 뭐 생산자들이 주도하시는 먹거리 체계 안에서의 주체들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실제 대형마트나 일반 식자재 업체들의 참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먹거리 정책이나 먹거리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윤 추구가 지상 최대의 목표인 주체들이 잘못 들어오면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막고 있는 정서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는 대형마트가 그렇게 참여하진 않는다. 근데 최근에 P사에서 공공급식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도 좀 공공적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협의 채널에 들어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굳이 이제 그런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데 2015년에 전주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발표했을 때 지역 상인분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상충을 하거나 맞부딪혀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2015년에 이제 이탈리아의 밀라노시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밀라노가 밀라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년인지 5년 동안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그다음에 공청회를 계속 이제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관주도로 푸드 플랜이 수립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이렇게 다음 이슈로 두고 이제 계획 수립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또는 좀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푸드 플랜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지자체로 확산되고 실제 공적 조달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민간 기업들하고 언제든 이제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장기적 좀 전망으로 좀 봤을 때 전망하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좀 펴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푸드 플랜은 이제 먹거리를 주제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온 이제 시민사회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 이제 국가적 의제로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에 좀 정책을 지속하려면 어떤 시민사회뿐 아니라 어떤 대통령 그리고 각 지자체 어떤 수장 등 어떤 이제 행정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좀 정책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일단 그 푸드 플랜은요, 그 시민 사회 요구도 있었지만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전향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리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런 농정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이제 푸드 플랜 먹거리 전략이 정책 의제가 됐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농업 쪽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요구와 농업인들의 변화 의지가 같이 이제 결합돼서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푸드 플랜 자체가 그 추상성이 굉장히 높은 개념이고 지금까지는 돈, 경제 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농정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었다고 하면 푸드 플랜은 기후 변화, 에너지 이런 문제처럼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가치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정책 의제로 많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개인마다 푸드 플랜을 이해하는 게 달라서 예를 들어 푸드 플랜이 코끼리라고 하면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누구는 코를 만지고 코끼리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푸드 플랜이 시민사회 요구가 있고 농업 농촌에서 종사하시는 특히 생산자 농민분들의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은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굶지 않아야 된다라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정의 실현이라는 게 이제 밑바탕에 깔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법제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그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36개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특위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데 어떤 게 이제 어렵냐면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이 융합적 정책이기 때문에 다부처에서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각자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먹거리 정책을 뒷받쳐주는 개별 법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본법 취지 좋고 굉장히 이제 필요한 제도가 될 건데 이제 다른 법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조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푸드 플랜의 지속을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인데요. 이제 푸드 플랜이 이제 공공급식 위주로 시작하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도 어떤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 생산하고 유통된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네, 네. 네. 또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은 어떤 당일 배송 유통 시스템이 네. 굉장히 예상외로 빠르게 네. 이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네. 좀 이런 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뚫고 시민들의 마음에 어떤 푸드플레이 정책의 가치를 네. 좀 어떻게 좀 심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아까 장민기 소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냥 느끼는 것에서 일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푸드플랜이 일단 공적 조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먹거리의 생산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먹는 것을 대하는 방식,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높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 논의만 있을 뿐 실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는 푸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먹거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저도 그 늪에서 좀 헤어나야 되는데 편하고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소비하는 이 생활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일상에서 계속 이제 그 이뤄질 수 있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기반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정책 기반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거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함께 이제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보태주는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사장님이 요즘 좀 고민하고 계신 좀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 고민들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무리해서 시간을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양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약간 큰 몸 작은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몸은 되게 커졌는데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이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 서로 주도권을 어떻게 쟁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굉장히 헛헛하고 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먹거리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굶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어야 되고 먹는 거를 통해서 지구가 아파지지 않고 뭔가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들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안에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친환경 농업인 분들과 관행 농업인 분들의 갈등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환경들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마강래 교수님 발제에서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세상
장민기 소장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2030년, 50년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기존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각자가 서 계신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입장을 주장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이해하면서 저희가 바꿔나가야 될 지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여야지, 각자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내가 주도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푸드플랜 논의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들이 끊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푸드플랜 좀 제대로 실행하려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설득, 또 정책을 실행하는 민간 간의 협력, 그리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좀 푸드플랜을 통해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오늘 앞서 좀 나눠주셨던 그런 기후 위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청순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바로 네 번째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